한쪽 구석에 웬 여자애가 앉아있는 거예요. 가지고 야 넌 여기 왜 있니?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걸 물어본 넌 또 누구니? 대화를 하다가 서로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게 되고 우리 혹시 부부? 그건 아니고 오늘은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인데 반지의 제왕 리뷰해 주시는 분들은 많은데 나니아 연대기 리뷰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관심은 있으나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았다. 또 하나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제가 또 비주류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비주류의 대표주자 이상한데 아무튼 남들이 보지 않으니까 나는 보겠다. 요런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라는 게 이게 총 7편이에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마법사의 조카라는 작품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모든 작품의 프리퀄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지의 제왕의 톨킨 선생님의 친구이자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작가인 C.S. 루이스가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중간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리뷰하면서 굳이 막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나 해설은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읽기 시작하면은 너무 뻔한 내용처럼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재미가 반감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은 하지 않고 순수하게 책의 내용만 가지고서 한번 짧게 리뷰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짧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표는 20분 안에 치는 건데 네 20분 안에 못 칠 것 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배경은 영국의 런던입니다. 런던에 살고 있는 폴리라는 여자애가 있는데 어느 날 담장 너머 이웃집에 어떤 남자애를 보게 돼요. 원래 이웃집에는 되게 나이 많은 앤드류 캐털리, 레티 캐털리, 캐털리 남매 이들만 살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웬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얘가 얼굴이 막 지저분해요. 막 통성명을 하는데 안녕? 나는 폴리야. 넌 이름이 뭐니? 그랬더니 남자애가 나는 디골이라고 해. 그러니까 폴리가 어머 이상한 이름이네? 라고 그리고는 세수나 좀 해라. 디골이 입장에선 좀 얼탱이 없죠. 자기네 집 앞에서 가만히 있었는데 웬 여자애가 담장을 넘어서 얼굴을 빼꼼 내밀더니 통성명을 하고 자기도 이름 얘기해줬더니 네 이름 이상하다고 하고 세수 좀 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디골이가 얼굴에 흙도 막 묻어있고 울었었는지 눈물 자국도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디골이가 그래 나 울었다 이러면서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은데 디골이도 어지간히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는 인도로 장기 출장을 갔대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제정신이 아닌 이모랑 외삼촌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기 엄마는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엄마가 불치병에 걸렸는지 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폴리가 그런 줄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폴리가 너네 집에 그 앤드류 아저씨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더니 진짜 미친 사람이니? 라고 어떻게 보면 패드립인데 가만 보면 이 폴리 얘도 참 아무튼 근데 다행히 디고리도 뭔가 할 말은 좀 있었나 봐요. 다락방에 서재가 있는데 레티 이모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있다고. 그런데 며칠 전에 거기서 고함 소리도 나고 약간 좀 수상하기도 하다. 우리 외삼촌이 그렇게 막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역시 사람이 친해지는 데는 딴 사람 뒷담화만 안 한 게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때가 여름방학인데 어디 여행도 안 가가지고 둘 다 마땅히 놀 사람이 없어서 매일매일 만나면서 친하게 놀았다고 합니다. 둘이 노는 방식은 집을 탐험을 하는 거였대요. 집이 얼마나 컸길래 탐험을 할 수가 있어. 우리는 집에서 숨바꼭질 같은 거 하자고 하면 너무 빤하잖아요. 화장실에 숨던가 아니면 문 뒤에 숨던가 뭐 식탁 밑에 숨던가 이런데 얘네는 집을 탐험하는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였나 봐요. 집을 탐험하면서 폴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기네 집 다락방에 연결된 어떤 통로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디고리한테 이 통로를 따라서 한번 쭉 가볼까? 라고 얘기를 해요. 폴리 얘가 모험가 기질이 좀 있는 애예요. 가만히 앉아서 노는 애가 아니야.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디고리가 도둑으로 물리면 어떡하냐고.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다른 집 말고 우리 집 뒷집이 예전부터 비어있는데 궁금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거기 가자고 하는 얘기야. 라고 얘기를 하죠. 듣고 나서 이제 디고리도 따라갑니다. 근데 이 통로가 여러 집이 연결되어 있는 통로인가 봐요. 이게 어떤 구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다가 뒷집이겠거니 하고 들어갔는데 웬걸? 앤드류 삼촌의 서재로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레티 이모가 앤드류 삼촌 서재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니까. 근데 앤드류 삼촌 방으로 들어간 거였죠. 삼촌이 어이 뭐야? 이러더니 갑자기 서재 문을 탈칵 잠그면서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와가지고는 야 잘 왔다. 그렇지 않아도 어린애들 둘이 필요했는데 너네 잘 왔다. 반겨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리가 쎄하잖아. 폴리가 그렇긴 한데 저희 엄마가 오늘 일찍 오래가지고요. 가서 저녁 먹으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앤드류 삼촌이 안 된다고.
지금까지는 내가 기니피그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걔들은 말도 못하고 돌아오지도 못해 이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가 뭔가 또 이상하기도 하고 앤드류 삼촌이 안 보내준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제가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앤드류 삼촌이 야, 너 안 올 거잖아. 그러다가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 만난 기념으로 내가 선물 하나 줄게. 저쪽에 가면은 반지가 2개가 있는데 초록색 반지하고 노란색 반지 2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란색 반지 너 하나 줄게. 폴리가 또 반지를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또 그 사이에 또 경계가 풀어졌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 낯선 사람이 주는 선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받기 전에 항상 부모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폴리가 경계를 풀고 기쁜 마음에 이 반지를 가지러 갈 때 디고리가 삼촌 얼굴을 딱 봤는데 얼굴이 막 흉악한 흉악범인데 기쁜 얼굴 있잖아요. 드디어 성공했어 뭐 이런 표정. 그래가지고 그때 디고리가 폴리한테 폴리 반지를 만지면 안 돼!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던 거죠. 폴리가 반지에다 손을 딱 갖다 대는데 그 순간 뭐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폴리가 뿅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야. 깜짝 놀란 디고리가 소리를 지르려고 막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삼촌이 입을 딱 막으면서 야 조용해, 소리 지르지 마. 야, 소리 지르면 너네 아픈 엄마가 들을 테고 그럼 엄마가 많이 놀라시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폴리는 다른 세계로 떠났어. 디고리가 아니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무슨 다른 세상이냐고 물어보니까 삼촌이 안 되겠다, 너한테 모든 걸 다 얘기해줄게 라면서 비밀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앤드류 삼촌한테는 데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좀 별난 사람이기는 했는데 앤드류 삼촌한테는 잘해줬던 사람인가 봐요. 사실은 그분이 요정의 후예였대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약간 이상한 사람이다, 뭐 정신병자인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듣기는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앤드류 삼촌한테 예전에 자기가 살던 집에 낡은 책장에 가가지고 상자 하나만 가지고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앤드류 삼촌이 가가지고 그 상자를 딱 쥐는 순간 상자가 뭔가 찌릿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이 상자가 범상치 않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데모님한테 가져다 주는데 데모님이 앤드류 삼촌한테 이 상자를 주면서 내가 죽게 되면 이걸 꼭 태워서 없애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외삼촌이 약속을 어긴 거죠. 그때 디고리가 외삼촌한테 외삼촌은 참 비열한 사람이군요 얘기를 하는데 얘도 조그만 애가 매를 버는 스타일이에요. 매를 버는 스타일.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한마디라도 더 해가지고 한 대 더 맞고 싶은 애, 그런 애들 있죠. 그나저나 이제 디고리가 폴리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삼촌이 좀 얘기 좀 들어봐봐, 그만 좀 못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상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상자가 아틀란티스의 상자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이 세계에 먼지가 있는 것 같다. 이 삼촌도 마법을 좀 쓸 줄 아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먼지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그 먼지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되면은 이 세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삼촌이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까 막 계속 연구하다가 결국 그 먼지를 가지고서 반지를 만들어냈는데 이 반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려고 기니피그한테 실험을 하는데 기니피그는 뭐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디고리하고 폴리가 자기 서재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디고리가 아니 그러면 지금 이 세계에 갔으면 폴리가 엄청난 공경에 빠진 거 아니에요? 삼촌이 야 넌 참 부정적인 친구구나. 그 얘기를 듣고 디고리가 그러면 삼촌이 직접 가시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야 너 참 선 넘는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가니? 라고 하면서 막 성질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고리가 아니 아무리 외삼촌이지만 이거 비겁하게 여자애를 그런 곳에 보내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삼촌이 닥쳐! 이러면서 책상을 꽝 치고서는 엄청 뭐라게 하는 거죠. 막 야 내가 마법사고 뭐 학자고 막 전문가고 막 이러면서 어쩌고 하니까 디고리가 얘가 또 한마디도 안 지내잖아요. 잔소리 됐고 폴리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삼촌이 얘기를 해주죠. 폴리가 노란색 반지를 만져서 저쪽 이 세계로 떠났지 않니? 초록색 반지는 여행에서 돌아오게 하는 반지란다. 디고리가 아니 근데 폴리는 초록색 반지가 없잖아요. 삼촌이 야 그럼 네가 가면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디고리가 무서워서 어디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삼촌이 야 너 진짜 남자가 말이야 공경에 빠진 사람이나 약자를 이렇게 지켜줘. 너 기사도 정신 몰라? 이렇게 회유하고는 디고리가 알았어요. 그럼 남는 노란색 반지 하나 더 주세요. 노란색 반지를 챙기고 초록색 반지를 가지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 반지가 특징이 뭐냐면은 직접 손에 대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끼지 않아도 손에만 닿아도 돼. 대신 헝겊에 대고서 집으면은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맨살이 닿지만 않으면 되는 거였죠. 근데 어쨌든 디고리가 출발하기 전에 삼촌한테 물어봐요. 삼촌 엄마가 걱정할 것 같아요. 삼촌이 그럼 빨리 갔다 오면 되겠네 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죠.
삼촌이 옆에서 보면 아주 열받는 캐릭터예요. 이게 영화로 나왔었어야 이 삼촌이 그 사람 열받게 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좀 잘 살아났을 텐데. 아무튼 반지를 만진 디고리는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마치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고 어떤 연못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도착한 곳은 웬 숲인데 작은 연못들이 여러 개 있는 곳이었어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뭔가 몽롱하고 막 여기가 뭐 하는 데인가 하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숲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한쪽 구석에 웬 여자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넌 여기 왜 있니? 물어보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근데 그걸 물어본 넌 또 누구니? 이러면서 선문답 같은 대화를 하다가 서로 손가락에 있는 반지를 보게 되고 우리 혹시 부부? 그거 아니고 아무튼 반지를 보고서 서로를 기억해내게 돼요. 앤드류 삼촌 반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를 기억해내게 되는데 둘이 있었던 그 숲은 세상과 세상 사이에 있는 중간계 같은 곳이었고 연못들은 다른 세계로 이어져 있는 거였어요. 게임이나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포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포털이었던 거죠. 디고리가 다른 연못은 어떨지 궁금해하는데 폴리는 안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디고리가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는 연못은 표시해두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반지의 정확한 능력을 알게 돼요. 노란색 반지는 어느 곳에 있든지 중간계 숲으로 데리고 오는 반지였어요. 그리고 초록색 반지는 어디론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못에 들어가서 노란색 반지를 쓰면 숲에 계속 들어오는 거고 초록색 반지를 끼고서 연못으로 다이빙을 하면은 그쪽 세계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반지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둘이 어떤 연못으로 뛰어드는데 온갖 곳이 폐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곳에 도착을 하게 되죠. 웬 파티장인가 연회장인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사람인지 인형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 모양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 옷은 엄청 화려해. 막 온갖 보석이 막 걸려 있고 근데 그 보석이랑 옷은 낡지도 않은 진짜 아까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방으로 들어가니까 웬 종이랑 종을 칠 수 있는 막대기랑 어떤 글귀를 하나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멋있게 써 있는데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종 치고 인생 꼬이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안 치고 평생 궁금한 게 나을까. 그걸 보고서 디고리가 궁금증에 정신이 나가가지고 내가 한번 쳐보겠다라고 하는데 폴리가 디고리 자중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디고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힘으로 폴리를 제압하고 나서 막대기로 종을 빵 치는데 종소리가 울리면서 서서히 계속 커지는 거예요. 웅웅웅 궁전 일부가 부서지면서 종소리가 쑥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거기에 굳어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한 여자가 깨어나는데 키가 엄청 큰 거예요. 2m 넘는 것 같아. 중국의 농구 선수 있죠. 그 사람처럼 키가 어마어마한 여자가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죠. 여기는 찬이라고 하는 왕국이고 난 이곳의 마지막 여왕 제이디스라고 소개를 하고는 궁전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디골이랑 폴리 손을 잡고서 나가는데 여기서 폴리가 뭔가 쎄한 느낌을 느껴요. 그 여자들의 촉이 있잖아요. 이게 발동해가지고 이 여자 약간 쎄하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일단 도망쳐야 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궁궐 밖으로 나와서 제이디스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가 원래는 엄청나게 번성한 나라였는데 언니랑 나랑 후계 문제로 전쟁을 했다. 그런데 나는 사실은 고대의 위대한 마법, 이 나니아 연대기 안에서는 뭐 마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낱말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옛날 고대 신화 같은 거 보면 말에 어떤 특별한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믿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이디스가 고대의 위대한 마법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언니한테는 차마 쓰고 싶지 않아서 안 썼다. 그런데 내 군대랑 언니의 군대랑 싸우다가 결국 내 군대의 마지막 병사가 쓰러지고 언니가 웃는 얼굴로 나한테 오길래 내가 열받아가지고 마법을 썼다. 나 빼고 모두 다 쓸어버렸다. 그러면서 나도 어떤 마법의 영향으로 굳어 있었는데 네가 종을 쳐줘갖고 깨어날 수 있었다. 이때 폴리가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일반 백성들한테는 너무 억울한 일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이디스가 백성은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라면서 여기서 약간 또라이 기질을 한번 보여주죠. 디고리가 찬 왕국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여기는 원래 이렇게 태양이 검은색이에요? 물어보니까 제이디스가 너네 태양은 안 그래? 저희 태양은 되게 밝고 환한 곳이에요. 얘기하니까 이때 제이디스가 혹합니다. 너희들의 세상은 굉장히 젊은 세상이구나. 내가 너네 세상으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디고리도 약간 좀 이상한 걸 느껴가지고 제이디스 여왕을 적당히 손절치려고 해요. 근데 저희 동네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걸요? 제이디스 여왕이 야 됐어 걱정 마 상관없어 그냥 내가 다스릴 테니까 너네는 안내만 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네를 이곳으로 보낸 너네 외삼촌이라는 사람도 대단한 마법사인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보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디고리가 우물쭈물 막 이렇게 돼요. 아 근데 뭐 우리 세상은 좀 오면 좀 불편하시고 뭐 약간 먹을 것도 입에 안 맞고 뭐 영국에는 뭐 피쉬앤칩스밖에 없고. 폴리가 듣다가 아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이디스 여왕이 이 건방진 종년이 하면서, 이 건방진 종년이라는 거는 그 제가 읽은 책에 쓰여져 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건방진 종년이 이러면서 폴리 머리채를 딱 붙잡으려고, 원래는 걔는 손을 붙잡고 있었는데 머리채를 붙잡으려고 손을 놓는 순간 디골이랑 폴리가 여왕한테 딱 도망치면서 반지를 만져서 중간계로 딱 돌아갑니다. 중간계로 와가지고 폴리가 디골이한테 아 디골이 도착했으니까 이제 손 좀 놔 라고 얘기했는데 디골이가 난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제이디스 여왕 이후부터는 마녀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마녀가 폴리의 머리 한 가닥을 붙잡고 온 거였어요. 반지는 끼거나 만진 사람 말고 그 사람하고 살이 맞닿아 있는 사람, 몸이 맞닿아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거였죠. 중간계로 따라온 마녀는 왠지 그곳의 그 성스러운 기운도 없어 보이고 막 숨 쉬는 것도 힘들고 몸도 이렇게 막 꾸부정해져요. 그걸 보고서 폴리가 디고리한테 야 빨리 우리 원래 세계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마녀가 날 이대로 두고 가지 마, 이대로면 난 죽을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니까 디고리가 또 여기서 괜히 또 오지랖을 부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머뭇거리는 사이에 마녀가 디고리의 귀를 붙잡고 같이 원래 세계로 따라오게 됩니다. 원래 세계로 오는 동안 마녀의 힘이 다시 세지게 되고 세 사람은 외삼촌의 방에 도착을 하게 되죠. 마녀가 외삼촌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지금부터 세계 정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세계 정복할 테니까 앤드류 삼촌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니까 되게 좋은 거 많아 보이는데 전차나 날아다니는 양탄자, 용 이런 거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외삼촌이 일단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았다고 하고서 마녀를 서재에 두고 옷을 입고 자기 누나한테 용돈을 빌리러 가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서 폴리는 그 사이에 디골이랑 얘기를 하고서 통로를 통해서 자기 집으로 가고 엄마한테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집에 들어와? 그러면서 2시간 동안 밖에 나오지 말고 방에 들어가 있어. 디고리는 일단 자기 할 일을 하러 갑니다. 생각보다 마녀가 영향력도 없고 그냥 이게 보면은 런던에 와가지고는 그냥 뭐 천덕꾸러기, 말썽꾸러기 정도 취급을 받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마녀가 삼촌이 뭐 안 가지고 오니까 거리로 나가거든요. 뭔가 수틀려가지고 마법을 이렇게 막 부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마법이 안 통해. 마법이 안 나와. 그 왜 이세계 삼촌 그 보면 처음에 삼촌이 병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세계 말로 막 물한테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법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근데 또 힘은 또 그대로예요. 그래서 힘은 세가지고 나중에 런던 시내를 마차를 빼서 타가지고 다니면서 막 횡포를 부리는데, 근데 이게 또 경찰이나 군대 같은 그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힘센 건달? 힘센 무례배 정도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때리고 마차 훔쳐 타고 다니다가 막 전봇대에 부딪혀갖고 마차 부서지니까 말에 올라타가지고 말 타고 다니는데 막 무기 없으니까 가로등 뭐 하나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휘두르면서 다니면서 막 사람들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2시간이 지나서 방에서 나올 수 있게 된 폴리랑 디고리가 현장에 도착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금쪽이 취급을 받고 있는 마녀를 보고서는 야 진짜 얘 여기 있어서 진짜 피곤해서 안 되겠다.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줘야겠다. 우여곡절 끝에 마녀 발끝을 잡고 반지를 가지고서 중간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마녀뿐만이 아니라 마녀가 타고 있던 말, 그리고 그 말을 진정시키고 있었던 말의 마부, 그리고 그 근처에 있었던 앤드류 외삼촌까지 같이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녀는 부서뜨린 가로등도 들고 있는 상태로 중간계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중간계로 오니까 마녀는 갑자기 또 힘을 잃어요. 하면서 막 비실비실비실 대고 있는데 일단 마녀를 빨리 데려다 놓자라고 해가지고 연못을 두리번 하다가 아 저기가 찬으로 가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연못으로 다 같이 뛰어 들어갔는데 거기가 또 찬이 아닌 거지. 전개가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냥 컴컴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냥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이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야.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 공간에 빛이 생기고 별들도 생기고 막 땅이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숲이 자라나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던 거예요. 이 노랫소리는 어떤 사자가 내는 소리였는데 이 사자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입니다. 아슬란의 이 노래소리를 듣고서 다른 사람들은 기뻐하고 신기해하는데 앤드류 삼촌은 왠지 모르게 뭔가 두려워하고, 마녀는 자기랑 속성이 다르지만 뭔가 더 강력한 마법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나니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조금 지루하기는 합니다. 영상으로 만들면 진짜 아름다울 것 같긴 한데 조금 지루하긴 했다.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고 있는데 이걸 보다가 마녀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될 것 같았는지 들고 있던 가로등을 사자한테 빡 던져요. 근데 사자가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마치 AT필드 보호막이 있는 것처럼 팅
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거죠. 마녀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는 어디론가 도망가요. 가로등 파편은 땅에 떨어지고 뿌리 내려서 새로운 가로등이 자라나게 되죠. 디고리는 왠지 사자를 보니까 자기 엄마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자한테 이야기를 하러 갑니다. 근데 사자 곁에 가보니까 사자는 만들어진 세상을 나니아라고 이름을 정하고는 동물들을 불러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세상에 조금 전에 악마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디고리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봐요. 디고리가 자기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마녀를 깨우게 됐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오게 됐다. 아슬란이 네가 데리고 왔으니까 네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디고리는 자기 상황을 얘기하고 싶죠. 내가 지금 아슬란을 만나고 싶은 이유는 엄마를 낫게 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얘기하고 싶어서 사자를 쳐다보는데 사자가 커다란 위험 있는 그 눈에 눈물이 맺힌 채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거를 보고선 일단 사자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자가 막 제발 도와줘, 한 번만 도와줘 하면서 막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기보다는 사자가 디고리의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 너의 아프고 속상한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디고리가 이해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어쨌든 사자가 북쪽으로 가서 어떤 언덕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 따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을 알려주는데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얘기 들어보면 그냥 뭐 저기 산 넘고 물 건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디고리가 가는 건 가는 건데 너무 멀지 않냐라고 얘기하니까 아까 마녀가 타고 왔던 말을 날개 달린 말로 변신을 시켜주고 이름을 스트로베리에서 플래지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리고서는 폴리랑 플래지랑 디고리랑 이렇게 셋이 다녀오라고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따라온 마부 있잖아요. 마부에게는 나니아의 첫 번째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슬란이랑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할 수 있니? 뭐 전 할 수 있는데 뭐 능력이 부족해요. 뭐 농사는 잘 짓니? 농사 잘 지어요. 그거 잘 지었고 애들 나눠줘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갑자기 막 목소리에 힘도 생기고 눈에 힘도 들어가면서 왕의 위엄을 갖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슬란한테 얘기하죠. 원래 세계에 아내가 있는데 내가 혼자 왕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 아내도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슬란이 잠깐 어앙 하더니 와이프가 뿅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니아의 첫 번째 왕과 왕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한편 플래지랑 디고리는 폴리랑 그 정원을 찾아서 가요. 근데 가는 길에 시간도 늦고 배고파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이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플래지가 바닥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면서 이거는 내가 먹을 거니까 너네 먹으면 안 돼? 이런 뻘소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고리랑 폴리가 야 우린 사람이야 풀을 먹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는데 사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먹고 하나는 아까 그 가로등 보니까 땅에 가로등을 심으니까 가로등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사탕을 심으면 사탕이 나겠지? 라고 뭐 이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묻어두고 자고서 일어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룻밤 사이에 사탕 열매 나무가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다시 또 출발을 하게 됩니다. 플래지를 타고 정원을 찾아가는데 정원에 도착을 해보니까 정원에 담장이 쳐져 있고 황금색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조상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열매를 가지고 가라. 근데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장을 넘어오거나 열매를 훔쳐가는 자는 마음속의 욕망과 절망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종쳤던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디고리도 괜한 짓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요. 가는데 정원 한가운데 사과나무가 있는데 이 사과에서 나는 빛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원 구석구석까지 그 빛이 닿는 그런 엄청난 사과나무였나 봐요. 디고리가 하나 챙겨가려고 하는데 이 빛을 보니까 한 입을 베어 물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너무 맛있게 생긴 거예요. 이거를 와 진짜 하나만 먹어볼까? 그러다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서 정신을 차리고 챙기고서 나오다가 그래도 약간 뭔가 미련이 남아서 뒤를 살짝 또 돌아봤는데 사과나무 옆에 마녀가 이미 매달려갖고 사과를 막 계속 따먹고 있었던 거예요. 마녀는 담장도 넘어와서 과일을 막 훔쳐먹은 거죠. 하지 말란 짓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녀를 발견하고선 디고리가 깜짝 놀라가지고는 폴리를 불러서 도망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 마녀가 잠깐 기다려봐 얘기하면서 입을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왜 도망가? 내가 너를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라니까. 잠깐 들어봐. 가도 되는데 일단 내 얘기 들어봐봐.
하면서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맛있다. 그리고 나는 이 열매의 능력 때문에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 같다. 내가 어제 너하고 아슬란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봤는데 너 엄마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라며. 근데 이거 하나 가지고 가서 엄마 줘. 하나 아슬란 하나 주고 너 엄마 주면 되잖아. 그리고 솔직히 그 아슬란 걔도 지가 할 일이면 지가 해야지. 그거 왜 너한테 시킨다냐? 이러면서 엄마가 이거 먹고 나면은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너도 행복해질 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의 디고리가 넘어가서 아 맞다. 사과 하나 가져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녀가 여기서 말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다 된 밥에 쟤를 뿌리게 됩니다. 마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옆에 그 여자애 데리고 갈 필요도 없어. 너 혼자만 가. 이 얘기를 듣고 아니 언제부터 우리 엄마랑 나를 그렇게 신경 썼다고 선 넘네 이 여자가 이러면서 정신을 갑자기 팍 차리고서는 야 네가 뭔 상관이야 이러고는 플레지랑 폴리랑 같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마녀가 밑에서 야 너 후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마녀는 길을 따라서 북쪽으로 가게 됩니다. 디골이랑 폴리가 아슬란한테 가서 사과를 가져다 주고 아슬란이 나니아 중앙에다 이 사과를 심게 됩니다. 사과는 금세 자라나서 마녀로부터 나니아를 지켜줄 거라고 아슬란이 이야기를 하죠. 폴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마녀도 사과를 먹었는데 사과가 마녀를 어떻게 막아줍니까? 마녀가 잘못된 방법으로 먹은 거라 능력은 생겼겠지만 두려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접근을 할 수 없을 거다. 라는 나니아 세계관의 설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한편 디고리는 한쪽에서 쭈그려져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 생각이 나니까. 사과 보면 자꾸 생각나잖아요. 아슬란이 와서 너 마녀가 유혹한 거 다 안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사과 가져다가 엄마 갖다 줬으면 엄마는 병은 나을 수 있었을 텐데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괴로운 삶을 살았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들은 디고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방법이 없구나 라는 것 때문에 디고리가 너무 속상해 있는데 아슬란이 그 다 자란 사과에서 사과를 하나 딱 따가지고 주면서 엄마 갖다 줘라. 엄청나게 기뻐하는 디골이랑 폴리랑 앤드류 삼촌. 앤드류 삼촌은 여기서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은 나니아는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다 말을 하는 그런 나라거든요. 근데 앤드류 삼촌은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말을 해도 못 들어. 말을 못 한다는 나의 그 선입견이 있으니까 이 나니아라는 세상에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해서 아슬란이 잠재워 버렸어. 괴로워하지 말고 자라 라고 해서 잠자는 앤드류 삼촌, 폴리, 디골이 이렇게 아슬란이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줍니다. 원래 세계로 돌아온 다음에 앤드류 삼촌은 너무 괴로워서 술 마시러 가고 폴리는 디골이가 폴리한테 부탁을 해요. 반지 좀 미리 좀 챙겨줘라. 삼촌이 괜히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폴리는 반지 챙기러 가고 디고리는 사과를 가지고 엄마한테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우리 명절에 사과 깎아주는 것처럼 이렇게 막 껍질 이렇게 싹싹 까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해가지고 엄마한테 주고서 사과 속 부분하고 폴리가 찾아온 반지를 뒷뜰에다가 같이 묻어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바로 싹이 나고 새로운 사과나무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과가 나니아에서와 같은 그런 마법의 사과는 아니지만 몸에 좋고 맛이 아주 있는 그런 사과라고 하는데 아무 쓸모없는 그냥 그런 사과다. 물론 몸에 좋고 맛이 좋죠. 하지만 그런 마법적인 거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과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를 먹은 엄마는 건강해지게 되고 아빠는 외국에서 돌아오게 되면서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골에 대저택도 생기고 디고리 가족의 돈 걱정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폴리는 방학마다 디고리네 집에 놀러가서 사이좋게 놀고 나중에 디고리는 교수님이 돼요. 중년이 된 디고리가 그 맨 처음에 레티 이모하고 앤드류 외삼촌이 살던 그 집을 사게 되는데 그때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뒤뜰에 자라고 있던 사과나무가 폭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쓰러진 나무가 버리기 아까워서 그걸로 옷장을 만든 다음에 시골에 있는 대저택에다가 가져다 두게 되거든요. 근데 이 옷장을 통해서 새로운 마법이 일어나고 어떤 소녀가 아까 땅속에서 자라난 가로등 있잖아요. 그 가로등을 발견하게 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1편 마법사의 조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봐주셨으면 다음 편을 위해서라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